이번 시간은요, 저희 이재교육에서 컨텐츠 담당하는 이사님이시고요. 저희 각 학원에서 이제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원윤영 이사님께서 수학 공부 잘하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1시간 동안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재교육 본사에서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원윤형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몇 분은 설명회 가서 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낯익은데요. 혹시 뒤에 우리 원장님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마이크 안 써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제가 좀 마이크를 잡으면 노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세서 마이크를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후 밥도 먹고 그래서 좀 졸릴 시간이라 먼저 잠깐 이제 퀴즈를 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뒤에도 잘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예, 단원 김홍도의 풍속 도첩 중에 씨름도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많이 본 적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 그림 속에 좀 숨겨져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여태까지 맞히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간혹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던데 혹시 여기 미술 전공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씨름을 가운데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신분이 다르대요. 그림 속에서. 아, 너무 흐린가요? 앞에 불을 못 끄나? 아, 그래요? 안타깝네. 아예 다 꺼버릴까요, 불을? 네. 다 꺼버리래요. 깜깜할 텐데.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보면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있는 이 그림 속에 단서가 있대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신분은 그럼 힌트를 드리자면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상민이에요. 자,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이고 있는 사람 어느 쪽이 양반이고 어느 쪽이 상민일까요? 등 쪽이 상민? 자, 뒤쪽은 양반? 왜 그렇게 생각해요? 수영? 수영은 안 보이는데? 바지요? 바지? 네, 맞히시는 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리에 보면 이 등지고 있는 사람 다리에는 그냥 데님으로 묶었어요. 자, 뒤편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셔서 못 맞히신 것 같은데 뒷부분은 여기 각반이라 그래서 양반네들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치렁치렁 다니다가 길에 흙탕물에 묻거나 이런 걸 싫어해서 외출을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싸개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보시면 그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또 하나, 옆에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을 보면 하나는 그림이 좀 작은데요. 일반 상민이 신는 즉신이고요. 하나는 양반들이 신는 당해라고 하나요? 그 신발이에요.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봤을 때 앞에 얼굴 보이고 있는 사람이 양반이고 등지고 있는 사람이 상민이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요? 상민. 상민이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힘세니까 이렇게 탁 제껴갖고, 그죠? 또 반대로 보는 분들은 양반네가 너 이씨 여기서 꿇어. 안 그러면 뒤져 있다가 그런 다음에 앞으로 누를 것 같다는 얘기도 하세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양반? 상민? 패가 좀 나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넘어뜨린 걸까? 딱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서의 힌트는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입을 딱 벌리고 놀라는 표정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놀랄까요? 자기 쪽으로 올 것 같아요. 이 등지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제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누를 것 같았으면 이 사람이 놀랄 게 아니라 이쪽 반대편이 놀라야 될 텐데 이 사람이 놀라고 있는 것은 등지고 있는 상민이 오른쪽으로 제끼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냥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벌써 1000년도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선수가 여기 이 그림 속에 있대요.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 그림 속에. 신발 벗고 있네. 신발 벗고 어디요? 저 위에. 위에, 예, 여기 이분입니다. 그림이 요분입니다. 네. 얼굴 표정이 엄청 심란해요. 왜 심란할까요? 힘이 너무 세. 자기, 딱 봐도 힘이 너무 세 보이거든. 다음 나가야 되는 자기 이제 홀라당 넘어갈 것 같거든. 그래서 얼굴이 엄청 심란해요. 저 뒤에. 그래서 손도 두 손 가지런히 무릎을 모아놓고 신발 벗고 가풀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그림 속에 수학의 법칙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사람 수. 수학의 법칙, 어떤 법칙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람 수. 맞추신 분 없으세요? 갑자기 수학 얘기가 나오니까 다 수학 그 박사님들이 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침묵이 돌지네.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수학 법칙은 우리가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세계의 명화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 그래서 현대 화가 그림 중에 그림의 원근법, 명암법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방법을 이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람의 숫자가 위에는 되게 많고 이쪽은 좀 적고 그죠? 그런데 요거를 가위표로 딱 그려가지고 사람 수로 세어보면 양쪽의 수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마방진의 그 효과를 이 그림 속에 녹여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만찬하고 똑같습니다. 그림의 어느 한쪽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얼핏 그림이 한쪽으로 쏠리는 무거워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양쪽으로 균형을 맞춰 놓으면 그 현상이 사라진다네요. 제가 미술을 전공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잘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일부러 마방진의 사람 수의 그 수학적 법칙을 넣어서 그림 전체의 안정감을 주려고 하네요. 제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얘기 두어 들은 걸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좀 잠은 깨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우리 제가 학부모 설명회를 나가면서 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인데요. 교육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우리 원장님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교재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들이 그렇게 사용한 사례들, 진도를 잡아서 어떻게 했더니 효과를 봤더라. 이런 내용들을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요. 네, 말을 빨리 해가지고 가끔 이제 침이 튈 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요. 좀 너무 빠르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을 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장님 볼펜요. 딱딱 이것만 좀 상가해 주십시오. 제 집중도가 좀 떨어졌나요? 네, 조금만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수학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교육 정책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냐면 우리 원장님들이 다 잘하시는 거예요.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도입이 돼서 확대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일제고사라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지금은 초등부는 다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상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등부도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시행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상시평가 제도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가 그동안은 육성되어 왔고, 그 다음에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이 율들이 점점점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맞죠? 그거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요거를 말씀을 먼저 좀 화두에 좀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조금 방향이 잡혀요. 자, 먼저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도입이 됐고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들이 다 알다시피 중학교 수학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등수가 어디서 결정이 돼요? 다 그냥 한 방에 나오잖아요. 서술형 평가에서 감점을 몇 점 받느냐예요. 몰라서 틀리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쓰기는 다 썼는데 감점을 어느 부분에서 1점 받냐, 2점 받느냐의 차이가 잘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높고 낮음의 차이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그 감점을 받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엄마도 우리 아이가 수학의 기초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때리든 혼내든 마음대로 하시고 부족한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뒤에도 그 아이가 똑같이 낮은 난이도를, 2년 뒤에도 똑같이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어머님이 2년 뒤에도 나랑 같이 공부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어머님이 말하시는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6개월 뒤에
1년 뒤에 우리 원장님들이랑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공부를 했더니 점점점 나아져라.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거 바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면 거기에서 그렇게 가려면 뭐가 반드시 동행돼야 되냐? 서술형 평가를 반드시 잡아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느 일정 수준이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간혹 있던데 우리 원장님들이 아우 저 또를 내가 1년 동안 내가 뒤지고 볶고 해갖고 기껏 어느 정도 이제 좀 할만하니까 이제 큰 학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 있다면서요. 네. 자, 거기에서 걸린 건 뭘까요? 이 아이가 왜 큰 학원으로 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기껏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잊어버려? 이런 입장이지만 그 아이, 그 엄마 입장으로 보면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사표현이 딴 데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끝까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면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그냥 제해놓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비록 못하지만 못하는 아이도 서술형 평가 대비를 지금부터 슬슬 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또 상시평가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우리 예전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애들 볼 때는 모든 엄마들이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한 달 전에 문제집을 사요. 기출문제집. 그리고 디립다 시켜요. 그리고 테레비를 보고 있으면 넌 뒤질래? 네가 지금 테레비 볼 시간이야? 시험이 며칠 남았다고? 막 이랬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그렇게 시키시는 분 보셨어요? 우리 사실 원장님들도 예전에는 시험 때가 되면 그런 방식을 비슷하게 해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맞죠? 근데 초등학생 지금 그렇게 공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왜? 중간 기말고사를 안 봐요. 그러면서 상시평가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상시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상시평가를 보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기관이 없어요. 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우리 아이가 60점 받아왔어. 그러면 바로 빨간불. 그죠? 뭐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상시평가가 보고 오면 시험 잘 봤니? 몰라? 대충. 몇 점인지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긴장감이 떨어지세요.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학원을 안 보내도 괜찮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시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안 보내겠다고 해서 나한테 안 오는 뭐 어머님들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디 따라가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는 뭐를 신경 써야 돼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큼 그러면 그런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긴장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시평가 제도의 상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보는 제도상으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그걸 잘 우리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 사례를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른 방법으로 어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머릿속에 두고 우리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상시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긴장감을 항상 조성을 해둬야 되겠다. 일단 기본적인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특목고가 그동안 육성되어 왔습니다. 이제 없앤다고 해요. 자, 특목고를 이제 줄인다고 하는 거죠. 없애는 건 아니고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얼마 전에 자사고 탈락된 학교들도 많이 뉴스에 나오고 많이 이슈도 되고 있어요. 뭐 피켓 들고 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 자, 물론 앞으로 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 학부모님들의 학습 의욕이 사라질까요? 특목고의 인기 사라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특목고의 인기는 더 높아질 거예요. 왜? 줄어들었잖아요. 서울대가 왜 서울대예요? 입학 정원이 적잖아. 한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서울대 같은 학교가 서울대 1대, 2대, 3대 이렇게 있었으면 서울대 인기 없었을 것 같아요. 특목고도 그 개수가 줄어들면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의 정원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생각하는 교육 잘하는 아이들을 일반고로 좀 빼내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의 인기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학원들에서는 더 선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엄마 입장에서 더 치열하게 공부시킬 거예요. 안 그럴까요?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설명하면 이 얘기를 꼭 드리는데 용인에 뭐 유명한 그 외대 부속고라고 있어요. 자사고가.
거기 통계를 보면 그 학교의 졸업생이 100명이라면 스카이를 한 74명 정도 보낸대요. 일반고에서 스카이는 몇 명 정도 보낼까요? 평균? 한두 명? 요즘은 한두 명이에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우리 시대 때는 그래도 서울대 두세 명 정도 보내고 스카이라 그러면 10명 이렇게 보내는데 요즘은 일반고는 못 보내요. 더 못 보내요. 물론 특목고로 다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특목고 친구들이 그 정도로 간다고 하면 엄마들의 인기가 식는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욕구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목고는 지원하면 다 뽑아줘요? 특목고 지원하려면 중학교 때 내신 갖고 뽑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과학고는 수학 성적, 과학 성적 뽑고 외고는 영어 성적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그 밑에 영어만 과연 잘 보면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목고에 대한 인기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물론 개수는 줄일 수 있겠지만 그런 현실은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수시전형 확대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우리 어머님들이랑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인별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교육 중심이 저렇다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축축해질 건데요? 교육정책 변화는 크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 능력별, 맞춤형 교육하고 성취평가제 개선하고 입시제도 개편하고 입시제도 개편이야 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개인별, 능력별 이제 맞춤형 그 교육을 한다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죠?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유학년제 한다고.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수도권 아직 아닌데. 자, 그러면 볼게요. 자유학기제 1학년, 한 학기를 공부를 안 한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2학년에 수업을 들어갈 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수학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학교 선생님들 얘기가 애들이 깡통 같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6개월 전인데 단지 아니 쉰 것도 아니지 6개월 동안 시험을 안 봤을 뿐인데 수학을 시험을 안 보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원장님들도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1학년 2학기는 약간 좀 쉬어가는 타입. 왜? 시험을 안 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수학을 공부해야 될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학 실력이 줄어요. 그래서 모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처음에 반배정을 하면 수학 써머리를 나눠서 프린트해갖고 준대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풀고 기본적인 거 풀고 넘어갈게 해보려고. 그렇게 좀 노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게 만약 학년 때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죠? 공부 안 하는 녀석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취지는 우리 모든 아이가 고르게 공평하게 교육을 받고 또 기회를 고르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목고 비중을 아까 그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비중이 낮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더 인기는 더 높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는 더 치열해질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일반고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서울대 가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반고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나태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면 이거 두 가지가 너무 먼저 꺼냈네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예상되는 거는 내신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더 확대될 거다. 언제부터? 중학교. 네. 자, 그럼 제가 지금 중학교라고 얘기했으니까 초등은 상관없어요? 아니요. 초등 때 못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잘할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자, 우리 막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 우리 원장님들 중에도 그런 스타일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교 때 신나게 놀았어요. 당연히 그 분은 할 거야.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놀던 친구들이 많아서 또 역시 놀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뭐 중하위권,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너 이제 공부해야지. 저 터지고 나서 뜻한 바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위권, 2학년 때는 중위권, 3학년 때는 상위권.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자, 그런 친구들 내 주변에도 엄청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좋은 데 갈 수 있었어요. 그 전에. 뭐만 잘 보면 돼요? 수능 아니면 학력고사 그것만 잘 보면 돼요. 내신은 물론 부수력을 끼긴 했지만 수능의 그 점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즘은요 수시 전형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70% 이상 뽑잖아요. 그러면 정시를 뽑는 인원이 기껏해야 20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수시를 포기하고 내신이라는 걸 포기하고 어느 날 내가 뜻한 바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중3 때 성적을 바짝 끌어올렸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확률이 예전보다 30% 줄었어요. 20% 줄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요즘은 그러던데 한 개 틀리면 의대를 지원 못한다면서요. 정시. 한 개 틀리면 못 넣는데요. 정시는. 수시는 많이 뽑지만 정시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럴 정도로 정시의 문이 좁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신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공부 잘하면 좋은 데 가겠지 상상할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려면 무조건 어디에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신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으려면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부터 다 반영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으려면 당연히 중학교 때 잘해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특목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 보고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잘하는 아이에 들어가려면 중학교 1, 2, 3학년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내가 포지션이 좋은 데 가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잘해야 돼? 아까 우리 원장님 얘기했던 초등학교. 결론은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 성적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절대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비중은 계속 확대될 거고 또 학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 시험을 일제고사를 안 보니까 엄마들이 긴장감이 떨어졌어요. 우리 원장님들이 느끼실 텐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무조건 학원 가라는 게 엄마들의 말이었어요. 대부분 다 보냈어요.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 안 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보내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공부가 성적은 당장은 많이 처지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시험 문제 쉽게 내니까. 맞죠? 네. 뭐 통계해보니까 중학교 수학 평균 점수가 한 5년 전보다 한 5점 정도 올랐다 하더라고요. 이유는 아이들의 실력이 높아져서? 아니요, 시험이 쉬워졌어요. 왜 시험을 쉽게 해요? 낮아지면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자꾸 이제 좀 높여보려고, 그죠? 자, 그래서 학습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해질 겁니다. 또 성취도에서 왜곡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일은 두 가지. 개인별, 능력별 학습을 제대로 시켜줄 것,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들어줄 것. 자, 개인별, 능력별 학습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는데요. 아까 대표님이 첫 시간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많이 시켜줘야 되고 충분히 습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아이가 완벽하게 이걸 알 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사실 많이 봐요. 어떤 경우? 대충하고 좀 알만하면 다음 달, 대충하고 알만하면 다음 달. 진도는 3개월 선에, 6개월 선에, 1년 선에 쭉쭉 뽑아요.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더니 서울대, 고대 간 애들이 있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선행을 했으니까 서울대를 갔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는 관점은 1년 선행한 것보다 그동안 배워놓은 걸 잘 내 거로 소화하면서 선행을 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쭉쭉쭉 빼면 다 좋은 데를 갈 거야. 그래서 일명 대치동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일본가라는 대치동에서 가장 유행했던 6개월 선행은 기본, 1년 선행은 선택.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대치동 지금 싹 물이 빠졌잖아요. 이유는 그 방법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 관리가 되어지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가 터질 거고 그 문제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별, 능력별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등이
모든 수학 영역을 다 잘할까요? 그런가요? 아니죠. 1등 하는 친구들도 가만 보면 어떤 수학 영역 중에서 한 영역은 어려워하거나 부족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캐가보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3학년인데 2차 함수가 부족해. 많이 힘들어해.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대충 어떤 증상이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2학년 때 함수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아이한테. 조금 더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1학년 때 1차 함수의 기본을 배울 때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내 거로 습득을 못하고 진도만 나가고 훌쩍 2학년으로 넘어온 거예요. 3학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긴 결손 부분이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오히려 결손이 더 커지는 현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수한 성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서 걸림돌에서 걸려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능력별로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어디가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장점을 더 살려서 더 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도 풀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주면 되고, 못하는 영역이라면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있으니까 기초를 잡아줘서 다음번에 잘할 수 있도록 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를 잡아야 될 때, 저희가 맞춤교재라고 해서 많이 광고를 하는데, 맞춤교재의 기본 골자가 그겁니다. 교재를 뭐 우리가 양복 입듯이 맞춰서 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공부가 잘하는 부분은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진도를 잡아주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줘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게 맞춤교재죠. 그래서 개인별 능력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저희 교재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운영을 하시지만, 운영을 하실 때 가장 머릿속에 근간을 두셔야 될 건 그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는 아이가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진도를 높게 잡을지 조금 낮게 잡을지, 아니면 양을 많이 잡을지 적게 잡을지, 그런 것까지도 다 조절을 해서 진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원장님 빼고요, 일반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가 모르겠다고 문제집을 가지고 오면 몇 학년까지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평균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머님들께 매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평균치가 3, 4학년이에요. 그리고 5, 6학년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있대요. 특히 예전에 내가 항상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 예전에 내가 배운 거랑 좀 달라서. 네, 그 말을 꼭 쓰시던데 그렇대요. 5, 6학년 거. 그 다음에 언제부터 손을 떼냐면 중학교부터는 손을 떼신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자기가 못 해주겠대요. 가지고 와도. 뭐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중학교 때부터 손을 떼신대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우리 아이는 뭐 TV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 방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경우 시간이 많아요. 아, 그러면 다들 딱 생각하기에 그럼 얘 공부 잘하겠네요. 그런데 대답으로 나오는 답이 의외로 근데 성적은 좋지 않아요 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공부를 안 하니까. 책상에 앉아있으면 우리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왜? 모르니까.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체크를 못하세요. 따라서 아이는 책상에 앉아있으면 밖에 나가서 TV를 보면 엄마한테 혼나? 나가서 놀자니 아빠한테 혼나?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거야. 컴퓨터를 키자니 아빠랑 엄마가 두 눈을 쌍지심을 키고 덮이네? 이런 표현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뭐를 해요? 멍을 때려요. 멍을 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런닝맨이 뭐가 나왔는데 어쩌다. 요번에 그 프로듀서 유목인인가? 거기 나온 애가 어떻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자, 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엄마들이. 우리 원장님들은 아시지만.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 아이가 책상에서 진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공부를 혼자서 앉아있으면 해요? 아이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 앉아서 혼자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란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란 혼자서 지금날 잘하든 못하든 앉아서 해보고 아는 문제는 풀지만 모르는 문제는 그래 요건 짚어놨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적어도 그죠? 우리 원장님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정석 풀면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예제를 이해를 못하겠네. 문제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봐.
두 번 더 봐, 세 번 더 읽어봐. 요 줄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럼 한 번 더 봐. 그러면 두 줄 또 늘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유레카, 내가 이제 이거 풀 수 있겠다. 그리고 예정대로 풀어요. 그죠? 우리 경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수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쌓아갑니다. 요즘 애들은요, 어떻게 해요? 봐요. 까만 건 글씨인데 하얀 건 중이고 내용을 모르겠네? 패스. 진짜. 마찬가지네? 패스. 회장. 이건 내가 할 게 아닌갑다. 그 다음부터 멍 때려. 자, 이 아이들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인내심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어렸을 때부터 다르게 컸습니다. 우리는 방치형이었어요. 위에 다행히 형이나 누나가 있어갖고 넌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 이상 방치형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요? 스스로 어떻게든 해나가려는 역량이 생겨요. 조금씩. 그러면서 한 줄 두 줄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다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생겨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형성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글쎄요, 우리 교재가 그렇게 또 자기주도 학습을 만드는 교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 교재는 그걸 포커스로 맞춰서 만든 교재예요. 맞춤 교재라는 거죠. 첫 번째 말한 개인별 능력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진도를 맞춰놓으면 단계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익혀나갈 수 있도록 꾸며놨어요. 책이. 나중에 설명드려야 할 때 미리 땡겨 말하면 저희 교재 쓰시다 보면 한쪽이 다 비어있잖아요. 생각처럼. 우리 회사 저희 대표님이 돈이 엄청 많아갖고 책 2배로, 종이 2배로 들어가면서 만든 것 같아요? 왜 한 장을 비우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든 종이 한 장이라도 줄이려고 빠걱빠걱 넣어서 줄이는데. 맞죠? 네. 출판사들 교재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재는 가급적이면 좀 넓어요. 글씨도 좀 넓어요. 사이 간격도 좀 넓게 주고 한쪽은 아예 벼놨어요. 이유가 우리 회사가 재벌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보는 분석한 바로는 그래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책을 꺼내요. 수학책을. 너무 빡빡하니까 이걸 풀 데가 없어? 그럼 연습장을 꺼내서 연습장에다 풀어요. 근데 아이들의 특성상 연습장을 어떻게 쓰냐면 그래도 애들이 양심은 있어요. 1번 풀 때는 왼쪽 위에다가 풀어요. 2번 풀 때부터가 달라져요. 2번 풀 때는 갑자기 중간으로 넘어왔다가 3번은 오른쪽 위에, 4번은 왼쪽 아래, 그 다음에 5번은 45도 각도를 옆으로 뒤어서 오른쪽 끝에 이런 식으로 풀어요. 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어디다가 뭘 풀었는지 틀렸는데 점검을 못해. 내가 뭘 풀었는지 몰라. 그냥 한 번 써보고 끝이에요. 맞죠? 네. 그리고 요번에 연습장은 이걸로 갖다가 썼는데 다음에 공부하려고 보니까 연습장이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아니 그럼 A4 용지 갖다가 풀어요. 내가 공부한 히스토리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는 분들이 잘하신 분들 모니터를 들어봤더니 그런 분들은 오답 노트를 따로 무조건 그 프리 노트를 준비하게끔 하신대요. 또 그걸 또 일일이 줄을 쳐주셨대. 그래갖고 왼쪽 1번서부터 차례차례 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그렇게 할까? 교재에 넣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오른쪽만 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떤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저기 왼손 아이들은 이게 참 쓰기가 불편하네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바꿔야지. 그래서 왼손은 왼쪽이 빈칸이 되도록 저희는 교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근본은 저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개인별 능력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 안에 최대한 녹여보자. 최대한. 물론 그거 가지고 제대로 활용 못 하신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최대한 녹여서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저희 교재 갑자기 애정이 팍팍 솟죠. 괜찮다는 느낌 또 드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교육 변화
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할 건 큰 테마는 정한 것 같아요. 개인별, 능력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또 하나,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세워주자. 자, 그거를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가 변했답니다. 이거 학부모 설명할 때 보여드리는데 6학년 분수 나눗셈인데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네? 학법을 알아보시오? 네.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네? 예, 6학년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친구는 더 재밌어요. 480 빼기 210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랬더니 비교하시오. 얼마입니까? 270. 여기 밑에 질문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라고 질문에 답을 옆에다가 써놨는데 흐려서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짜 짜증. 아 진짜 짜증나 물어보지 마. 270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친구 2학년이에요. 자, 이 교과서의 주인은 전 두 가지는 확실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아이는 남자다. 두 번째, 이날 수업하기 전에 아침에 학교 오는데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첫 수업이 수학 수업이었네. 그래서 저렇게 썼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도 여쭤보거든요. 우리 원장님께도 똑같이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저 아이가 아 진짜 짜증나 물어보지 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는 저 질문이 이번에 처음 나왔을까요? 그전에도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날 폭발한 거겠죠. 그죠? 자, 오른쪽 먼저 보는 화면은 6학년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자, 2학년 교과서에도 저 질문이 있고 6학년 교과서에도 저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에 합리적인 우리 사고력으로 3, 4, 5학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 질문이 계속 수학책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질문, 저 질문이 그렇게 중요해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들은 교육자니까 네라고 대답하시네. 어머님들은 다 고개를 갸웃하세요. 저 질문은 엄밀히 말하면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저거 교육부 저거 그 담당자들은 머리가 나빠서 저걸 모르고 넣었을까요? 애들이 안 볼 거라는 거 알아요. 교육 담당자도 알아요. 교과서를 편찬한 그 위원들도 알아요. 근데 저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왜? 10명 중에 한 놈이라도 그날 마침 컨디션이 좋아서 공부를 쭉 하다가 글자를 다 하나하나 읽어본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 한 놈이라도. 30명 중에 한 녀석이라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단순히 답을 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답을 구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쌓이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지지 않겠냐. 교과서도 저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에.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도 그런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잖아요. 아이들이 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는 이론적인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다들 전문가시니까 학습이라는 거 한자 뜻풀이가 배우라 익힐 습이잖아요. 그러면 배워서 익혀야 되는 게 학습이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거 많이 배우면 학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시험을 못 보거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거 뭐예요? 학원을 늘리거나 공부 방법을 늘리거나 그죠? 아니면 시간을 늘리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는 시간을 늘리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공부를 배우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익히는 시간을 늘려야 할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실예로 한번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운전면허 없으신 분 없으시죠? 다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 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자, 있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초창기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시절에는 운전대 잡고 있다가 얘만 살짝만 돌려도 차가 뒤집혀질 것 같고 악셀레타를 살짝만 받으면 쭉 나가갖고 고속도로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애들이 공부 처음 배우는 시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이 간단한 걸 왜 모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보는 입장에선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운전대 잡는 모습과 구구단을 공부하겠다고 책을 딱 펼친 모습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어렵대요. 자, 그래서 그걸 어찌 우리 원장님들이 알려주어서든 학교에서 알려주어서든 좀 늘었어. 이제 뭔가 좀 알겠어. 그러면 촌송이 단계가 오잖아요. 초보 단계. 배우기는 해서 알기는 한데
완전히 내 거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면허증도 땄으니까 이제 좀 알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를 못 나가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 공부 방법이 여기서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 알아. 쌤, 나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오케이, 그럼 다음 달은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요. 이게 진도를 빨리 가는 잘못된 사례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2단계. 베테랑의 단계. 저는 공부도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테랑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 충분히 빨리 아이들 진도로 나갈 수 있는데 무조건 진도만 선행하겠다는 욕심으로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가져가야 될 거를 놓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어머님들이 사실 진도 욕심도 많이 내시고 하시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도 이제 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좀 빨리 가려고 욕심을 같이 내시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신데 가급적이면 우리 원장님들이 머릿속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빨리 가면 얼마 더 엄마가 만족해서 얼마나 더 할까? 이 아이가 앞으로 실력이 늘어나면 이 아이가 나랑 또 얼마나 더 갈까? 제가 볼 때는 그 후자 쪽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대우도 받지 않을까요? 엄마들한테. 자, 그래서 공부에서도 배우는 거를 늘리기보단 그 배운 걸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공식처럼 요즘 얘기가 나온 게 이거예요. 옛날에는 1시간을 배우고 0시간을 익히면 적어도 하나만큼은 남는 게 있었다. 요즘은 바뀌었죠. 이렇게 1시간을 배웠는데 익히는 시간이 0시간이면 일주일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서 0이 돼버립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한 바 있잖아요. 옛날에 시험 볼 때 우리 밤투기라고 하나? 날밤 딱 까가지고 외워가지고 시험을 딱 보러 들어가서 컨디션 100%로 시험을 딱 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서부터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100%에서 99, 98. 그래서 30분만 지나면 내가 아까 정답을 뭐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아, 다 평소에 다 열심히 하셨나? 저만 당일치기로 해서 이런 건가? 자, 요즘은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저기서 배우는 시간은 많아요. 근데 배우는 시간에 쫓겨다 보니까 익히는 시간이 적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것을 항상 마음에 두셨어요.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진도 빨리 나가고 양도 많이 풀면 좋죠. 근데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익히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달라. 그게 EBS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프로에서도 나왔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그 프로긴 한데 여기에서 내용이 뭐냐면 저 친구가 공부를 아침 7시 반부터 학교에 나와서 집에 나와서 수업이 끝나면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10시 반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하고 시험 때는 주말에도 가서 시험 공부를 해요. 근데 의외로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뭐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글쎄요.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나 보죠. 아침 7시 반부터 나와서요. 밤 10시 반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얘는 몇 시까지예요? 새벽 1시? 새벽 3시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프로에서 그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프로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하는 배우는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우는데 적겠어요? 많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바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거로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어디서 그거를 해줘야 돼요? 익히는 거. 학원, 우리 원장님들 학원에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숙제를 내줘서 집에서 해와라 이런 것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플랜을 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처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고 학습 단계에서 보자면 다 아는 얘기예요. 복습, 본학습, 예습 이렇게 나눠본다면 다 중요하죠. 본학습도 중요하고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무조건 우리 아이의 진도는 예습으로 간다는 이 착각이 가지 마죠.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복습과 예습 다 중요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복습이 7, 80, 예습이 2, 30.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교육 전문가라고
그 교육학 쪽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예습 20, 30%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배운 거를 완전히 100% 습득을 한 상태에서 가야 효과적이다라는 퍼센트가 20, 30%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개인별 능력별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려면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들어주는 게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으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월요일부터 야 내가 요번에 주말에 교육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이 중요하단다. 이 스스로 해봐. 그러면 걔가 스스로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아이가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은 평소에 조금씩 습관처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보시는 대로 교사가 일단 내 마음이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어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재가 돼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 방식, 교육 환경, 평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조금씩 형성해 나갈 수 있는데 저기서 아까 좀 전에 화면에서 보였던 그 교재라는 팩트에 저희 딥매스 교재가 이 교재가 가장 저 그 시스템에 맞는 부합되는 교재일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또 우리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맞춤 교재, 평가 분석이 명확하고 처방이 가능한 교재, 개인별, 수준별 시험 대비가 가능한 교재, 기초 연산도 숙달할 수 있는 교재, 생각 노트로 학습 과정을 전공하는 교재.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맞춤 교재가 저희가 5단계로 되어 있는 건 들으셨죠? 잘하는 아이는 쉬운 단계에 설명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유형도 익히고요. 어려운 심화학습까지 공부하면 돼요. 자,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좀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친구야. 이 아이한테도 똑같이 진도 잡으면 이 아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잘 못하는 친구는 개정 부분을 한번 하고 그런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이해력이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한 번 했더니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번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해 못하면 3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 그거를 어떻게? 저희 교재는 단계별로 각 단원을 5개의 단계로 나눠놔서 쉬운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단계까지를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개인별 능력별 학습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니까 어떤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조금씩 배양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다른 교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시중교재로 문제집을 줬어요. 못하는 친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아이한테는 앞에 개념 설명 부분 2장 빼고는 나머지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거 덮고 넘어가서 다음 것만 앞에만 풀어? 어떻게 해요? 다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일일이 다 물어보면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이 그 인내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매번 올 때마다 김아야만 끼어 앉아서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원장님 다 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겠죠? 너는 이런 문제도 가져오니? 이 폭발하겠죠? 이거 어제 물어본 거잖아. 뭐 이런 거.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그런 좀 안 좋은 인상을 몇 번 쓰고 나면 그 다음번은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애가 싸가지 없고 대바라진 아이더라도 그죠? 그런 아이가 아닌 이상 아이가 느껴요. 표정에서 말투에서. 그럼 다음부터 안 가져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놓은 걸 베껴요. 어떻게든 가져오는 가야 되니까. 그리고 베끼다가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학원을 바꿔볼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수순이. 자, 저희는 저렇게 단계를 나눠서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 실력에 맞춰서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잘 못하는 친구들은 쉬운 난이도의 문제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놈은 적어도 그건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번 달에 그걸 풀었으면 다음 달에 한 단계 높은 거 풀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맞춤교재의 취지는 그겁니다. 또 개인별 시험 때도 아이들 저기 100점 평가라고 해서 시험 대비 마지막 평가 문제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요즘 아이들이 상시 평가를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식이냐 하면 선생님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수학 상식평가 본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될지 잘 몰라. 맞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일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하다가 시험 대비가 나오면 막역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재로 창권을 주면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 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오늘 하고 내일까지만 잠깐 공교재 내려놓고 시험 대비 문제 몇 번 풀어보죠. 그 전까지 제대로 아이 실력에 맞게 공부해 왔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취지가 그겁니다. 또 시험 대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도 설정할 때도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 5학년 친구가 보통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약수와 배수 한다면 보통 친구라면 처음 배울 때는 개념 뭐 아니면 핵심 유형까지 섞어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시켰다 이번 달에. 그럼 다음 달에 시킬 때는 그 다음 달에 시킬 때는 처음에는 좀 쉬운 걸 시켰다가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시험 대비가 뭐 상식평가를 본다 그러면 시험 대비용 대비까지 넣어서 난이도를 좀 높여서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진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이가 잘 못해. 기초가 너무 떨어지는 애가 하필이면 입회가 됐네? 근데 이 아이도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곱셈,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 부족해. 그럼 뭐 하면 돼요? 4학년에 곱셈과 나눗셈을 앞에 끼면 돼요. 책 한 권에. 책 한 권 안에 앞에는 4학년 거,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5학년 거를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그렇게 하면 이 아이한테는 공부하기가 좀 부담이 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달에 그걸 한 단계 높은 걸 공부를 시켜나가면 못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아주 잘하는 친구는요.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중학생 친구인데 중학생 1학년 친구인데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해.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를 영재고를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영재고를 보내고 싶으면 내신만 무조건 좋으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진도를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1학년인데 문자화식, 방정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아예 쭉 연결해서 하자.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 방정식을 한번 쫙 빼보자. 이렇게도 진도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철저하게 맞춰서 공부를 준비해 주실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교재에 이름하고 학원 명까지 이렇게 찍혀나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우리 원장님도 교재 시켜보셨으면 우리 원장님 전화번호가 찍히잖아요. 책임지시라고. 우리 원장님 책임지셔야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까지 다 찍혀서 나가는 데 있어요. 자, 평가 분석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맞춤 교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 실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 실력을 참고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진도를 잡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평가 시스템을 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온 친구들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라고 평가 시스템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들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은 되지 않겠죠. 아이가 컨디션이 그날 좋고 나쁨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고, 그죠? 배운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들이 그 평가 푼 아이들이 결과를 보고, 아, 대략적으로 이 아이는 잘하는 친구구나, 상위권이구나, 중위권이구나, 하위권이구나, 또는 아, 이쪽 영역은 우리 아이가 뭐 함수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뭐 방정식 부분은 좀 잘하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공부를 진행하다가 POD 이런 거 나오면 풀리시면 되고, 또 시험 대비 아까 말씀드렸죠? 하시면 돼요. 자, 공부하다가 연산이 필요하시면 연산 뽑으시면 되고. 다 받으셨죠, 이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월별로 그 단원평가에서 성취도 분석표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이제 미리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여기까지만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딱 강조할게요. 생각노트 하실 때요. 생각노트 하실 때 한 장, 뭐 우리 아이가 문제 푼 거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적은 분량서부터 조금씩 늘려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각노트 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원장님이 풀어도 그게 쉽지 않을걸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조금씩 노력해 간다는 생각하시고, 마음 여유 두고 시간을 두시고 하시면 생각노트 풀이 과정도 우리 아이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서술형, 문술형 평가, 기틀자 문제에 굉장히 도움을 될 거예요. 제가 올해 지도하시는 원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지도에서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생각노트 가지고 굉장히 잘해요. 정말로 학교 답안지 쓰듯이 써요.
근데 생활 습관화 되니까 학교 답안지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걸로 저희가 특허 받은 것도 아시죠? 그죠? 예, 특허까지 받은 시스템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고 어머님들 상담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좁아서 이거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못해요. 자, 제가 45분까지라서 이거 넘어가고요. 게임은 넘어가고 다음 거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뒷장부터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 진도 잡을 때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앞에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설명이 드려져 있어요. 자, 일단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3개 등급으로 나눴을 때 상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처음 안 배운 거 개념서부터 응용 시간까지 서술이 경우까지 5단계 영역을 다 공부시켜도 되겠죠. 또 100점 평가도 1단계, 2단계라 그래서 5회차까지 다 시키셔도 돼요. 아이들이 난이도 있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중위권 친구들이라면 뒷부분 4, 5단계, 그러니까 실전 유형과 서술 유형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붙잡고 아이랑 같이 하는 것보다 한 3단계까지 주 진도로 잡으시고 100점 평가도 원 중심으로 하되 그 중에서 좀 잘한다면 툴을 선택하시고 잘 못하는 친구는 원까지만 하시고 자, 하위권 친구들은 개념과 핵심 유형 정도까지만 반복해서 시켜주시는 게 낫고 이 친구들은 POD를 활용을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진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기존에 우리 원장님들이 잡아놓은 걸 그냥 카피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친구 진도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5학년 친구인데 5학년 1학기 1단원, 2단원, 1단원, 2단원 개념 A, 개념 B가 같이 들어있어요. 한 교재에. 이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 권에 개념 A, B가 다 있어요? 개념 A는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푸는 거. 교재 반쪽. 개념 B는 뭐예요, 그러면? 숙제. 아이가 잘 못하는 친구가, 잘 못하다는 표현은 처음 배울 때는 아이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할 내용과 따로 집에 가서 숙제할 내용을 저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신대요. 이렇게 진도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쭉 모아서 1, 2, 3단원 공부 쭉 하고, 1, 2단원, 그 다음 달에 개념 유형으로 했다면 해규와 이제 실전 유형으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계를 높여가면서. 한 번은 개념하고 핵심 유형, 그 다음에 핵심 유형과 핵심 완성 아니면 실전 유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아이와 지금 아이가 같은 학원의 아이예요. 자, 그러면 느껴지시죠? 아이에 따라서 좀 잘 못하는 친구는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도를 잡아주고 또 일반적인 수업 템포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템포로 이렇게 진도를 잡아주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분들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한 명이 실명이 있어요. 이름을 안 지우고 실명을 써놨어요. 이 아이가 전교 1등이랍니다. 네, 여기 원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름을 안 지웠어요. 이 아이가 전교 1등이에요. 중학교 친구인데. 근데 이 아이 진도를 나중에 교재로 자세히 보세요. 너무너무 평범해요. 전교 1등이면 너무 특별한 진도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아주 평범한 진도로 기초 단계에서부터 응용 단계까지 차곡차곡 밟아가는 진도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원장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우리 아이는 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나? 아니요. 의외로 잘하는 친구들은 노멀하고 평범한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안 지웠어요.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원장님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도를 쭉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양이 많아요. 우리 원장님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카피한 거라.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한 원에서 여러 명의 친구를 진도를 잡은 거를 내역을 띄워봤는데 여기 보시면 페이지 수가 어때요?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래요. 학년은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아이 실력에 맞춰서 교재 주문 양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획일적으로 1학기 지금 시작했으니까 2학기 시작하니까 2학기 공부 쭉 예습 이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예습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복습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예습을 하지만 양이 많은 아이도 있고 양이 적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진도를 잡으시는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잡았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좀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말 무지 빨리겠죠. 네, 엄청 빨리 달렸는데 나머지 내용은 쭉 우리 원장님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도 잡을 때 딱 두 가지 유의하시라고. 철저하게 아이 수준에 맞게 진도 잡아주시라는 거하고 아이가 풀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양을 정해달라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내 생각으로 잡으시지 마세요. 아이 입장에서 잡아주세요, 항상. 자, 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요거를 마지막 컷을 들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질문을 들을 때, 당신은, 보수적이냐, 아니면 개방적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는 개방적이냐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반대로, 여기 이제 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볼 때 내 남편, 또는 내 남자친구는 대체적으로 다 보수적이라고 보신대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들은요, 기준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보다 저보다 나는 개방적이야. 내 인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방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보는 남자 입장은 누구예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내 아버지면 참 좋겠는데 드라마 속의 남자. 그래서 내 남자친구는 보수적인 거야. 영원한 보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원장님의 입장과 아이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보는 우리 아이를 보는 모습은 얘는 이거가 틀려? 이거 고쳐줘야 되겠네? 얘는 또 이게 또 안 되네? 또 이거 고쳐야 되겠네? 문제점으로 보여요. 반대로 아이 입장에서 쌤, 난 전에 이거는 못했지만요. 지금 이건 잘해요. 나 이거 한 번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세요. 이 입장이거든요. 똑같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좀 전에 표현해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필요로 공부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서 진도를 잡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이가 정말로 앞으로 긴 시간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래 공부해가지고 우리 원장님들 소득에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것은 김배수로 대박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